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기간의 투자 움직임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 한 우물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뭐냐, 코인베이스 입출금 부분에 대한 출금량 추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콜드 월렛의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정책에 따라 6천에서 8천 개의 비트코인이 보관되어져 있으며 커스터디 고객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지갑을 쪼개서 고객별로 관리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출금에 대한 빈도율이 높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 흐름 비율을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크립토 퀀트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소의 자금 흐름 비율을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소의 입출금량이 전체 네트워크에 이동하는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화 거래에서 BTC 마켓으로 넘어가는 스위칭 부분이면 이 인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체킹이 안 되고 오히려 인출을 했었을 때만 찍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출이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것만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큰의 이동량 추이를 볼 필요성이 있다. 어디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냐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내용을 쓰셨던 분은 진짜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전략가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 지표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총량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의 이동하는 상승하는데 거래소 자금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OTC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크립토 퀀트는 이런 온체인 독법을 이용해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 진입이 가시화되기 전에 9월부터 파견돼서 대규모 OTC가 거래가 일어났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여기서 마이크로스트레이지, 그레스케일, 러퍼, 윈, 리버 등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걸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립토 퀀트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 라는 아웃플로우 부분에 있었을 때 이 자료만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 그랬고 이런 형태로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냐면 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거래 수수료로 동반 상승을 한다. 라는 내용인데 13일 기준으로 2.71달러를 기록했는데 18일 기준으로 11.9달러까지 급증을 했다. 5일간 439% 상승을 했으며 매일 평균 90% 증가한 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한테 매우 좋은 부분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많이 사준다. 그래서 수수료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과거 2017년도 때 트랜잭션 과다로 인해서 수수료 비중이 매우 높아졌죠. 수수료가 높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디파이를 배웠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그건 당연히 그만큼의 디파이의 트랜잭션 비가 높아지니까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형태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척도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말 그대로 수수료가 너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른 쪽으로 트랜잭션화 시키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겁니다. 2017년도 때가 그랬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게 트랜잭션 속도가 쓰레기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대체돼서 분명히 그 시점에 도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월가 투자은행 제프리가 금 비중 줄이고 비트코인 매수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수주에서 크게 반락할 시에 추가 매수 의사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현재 비트코인 비중은 5%로 알려져 있고, 이거에 따라서 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반락과 경기 침체 부분인데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대세장이라고 하고 했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때 한번 본인이 봤다고 칩시다. 초보자가. 이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주봉이고 이거 캔들 하나당 7일 거를 하나의 캔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때까지 6주 연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조급증이 발생합니다. 조급증이 발생을 해서 어떻게 하냐? 요때 타게 되죠.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 5주 동안 5주 차니까는 말 그대로 11주 동안 본인은 한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망감이 나오니까 당연히 매도를 하죠. 그러면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월가에 있는 애들은 적당하게 조정했었을 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꼭 불타기 하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는 웬만하면 불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주까지는 연속 또는 7, 8주까지 연속으로 올랐다고 해도 한방 20, 30% 내려 꽂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불타기를 했어. 근데 불타기 하다가 잘못 불타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시가 여기 두 가지가 있으면 케이스 1, 케이스 2 보게 되면 잘 봐보세요. 이때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애매하니까 안 탔겠지. 그다가 또 여기 때 이렇게 했어. 근데 불타기 이때 또 마지막 불타기 하면 몇 주를 고생을 하는 겁니까? 몇 주를. 예? 거의 한 하반기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나오는 거고 캐스트도 만약에 하다가 이때 샀으니까 이때 사야지 하다가 이때 샀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타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5주 동안 회귀하니까 여기까지 회복하는데 무려 2월 달에 샀는데 6월 달에 회복하는 경우예요. 나는 이때 동안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급락대 제발 급락대 무서워하지 말고 3년 동안 했으면 또는 신규라고 했으면 멘탈 제대로 잡고 제발 하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니까요. 급락 나오는 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한다라는 건 어떤 자산이든 간에 못 사요. 그러면 못 산다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은 난 무섭지 않으니까 3일간 25억 달러 부분에 있어서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레이스케일을 모을 만큼 모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그렇게 큰 규모라고 보진 않고 오히려 마케팅적으로 좀 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야, 나 더 산다? 더 산다? 그러니까 조급증을 시키는 거죠. 물량 계속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팔면 맞는 건가? 이렇게 이제 조급증, 기관들한테도 조급증을 주는 거죠. 야, 지금 시점 놓치면 안 돼.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왔던 내용이, 최근에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보게 되면은 요 내용이 좀 이슈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갑 규제 간다, 안 간다. 내용인데, 발표 시간이 애매하지만 재무부가 단속한다라는 규제안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철회했다라는 추가의 트위터 내용이 나왔는데 이 포브스 크립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체크란이 나온 거는 찐이라는 거죠. 찐. 이게 없으면 찐이 아니에요. 보면 여기에서도 문은시 장관이 나와가지고 야 한다 이제 짧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기니까. KYC와 AML은 이제 대략 1,100만 원 경우 핀셈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차피 내년 3월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할 거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배경 중 하나가 요 내용인 겁니다. 재무부 비수탁형 원래거래 규정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 금융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애들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규제는 법인들이 송금을 처리하기도 전에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 모든 상대방을 파악하고 기록 남기고 움직임 추적하고 신원 확인도 해야 된다. 라는 점인데 이 CTR 의무도 또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거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그러니까 탈세하지 말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면은 맞는 얘기인데 이걸 개인이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려고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중형에 있는 거래소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해서 이제 은행들한테 맡겨라 라는 거죠. 야 너는 거래소는
거래소에 대한 위치만 하고 나머지의 포트의 일부분, 그러니까 케이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케이스 1은 반반, 원래 보관 부분은 은행한테 그냥 맡긴다. 수탁 서비스를 한다. 이게 있고 케이스 2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죠. 나중에 먼 미래에는 야, 우리가 지갑 다 뿌려줄 거니까 한국은행에서 줄 거니까 그것만 써. 매주 줘서 그거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제휴를 맺고 외주를 줘서 거기서 네 위탁 관리해라.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이런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듣보잡이나 이런 애들 거를 계속 하드월렛이나 이런 쪽에다 놔두게 되면은 그런 거는 나중에 보증을 안 해줄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써져 있죠. 보안 공격,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인데 나중에 그 회사한테 그걸 했어요. 야, 그거 다 준비했냐? 안 했지. 너희 거 내가 그 보증 못 해줄 것 같아. 망해도 난 보증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끝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아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이 4명이 재무장관 공개사안을 제출하고 재검토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 내용이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이런 진통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점은 이게 조만간에 계속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지갑도 이제 서서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12DC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애들만 살아남고 규모에서도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요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요새 알트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대출 다 상황했다 형들. 이런 애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나 8천 신용 때리고 현금 7천으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결국에 1.5억으로 시작을 해 또 그만큼 많이 더 땡겼다는 거죠. 그리고 2.4억을 만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그래서 조급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다 대출 다 막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딱 심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개미들은 금융 투자에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는 경험치가 누적이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 망칠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자도 건강한 투자 형태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요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공인인증서 대체할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나온다. 뱅크사인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됐고 인기를 끌지 못했죠. 2018년도 상반기 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DID 플랫폼으로 EOS가 쓰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뱅크사인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후기를 보잖아요. 관리 안 한다라는 욕을 엄청 써놨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연말정산 때 공인인증서 대란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어떤 대란이냐? 뱅크사인을 쓰는 대란이 아니고 자기 거 플랫폼을 자기 거 쓰게끔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제각각으로 제휴가 안 되어져 있어. 왜? 자기 것만 키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CRD가 없는 어플을 6개, 7개를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뱅크사인이 제대로 커서 이오스한테 득이 되려고 하면 지금 이 포화기 상태, 지금 이제 그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 포화기 상태에 다 치킨 게임에서 다 뒤지고 살아남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요게 바로 돼서 이걸 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대세화가 돼서 요게 독보적으로 쓰인다. 한국에서 독보적으로 쓰인다. 이러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아직 포화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아마 공인인증서 부분도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공인인증서 쓰면 제휴가 은행들이 지금 제휴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랑 SC 제일은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쓰면 내부 시스템 메모리를 많이 갉아먹으니까
또 느려지잖아요. 예, 그렇다고 질 좋은 서비스를 또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또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고 있냐? 뭐 요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탐욕 지수 93 정도 나오고 있다. 극단적 탐욕이 나오고 있다. 조만간에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데, 그 전략가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년 초 한 25에서 30% 정도 조정을 줄 것 같다. 그는 시장 과잉의 유동성 문제라면서 초대형 기술 랠리에 경영했던 주가 안정과 비트코인을 넘어왔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인 과대 조정을 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에서 기술주 랠리라고 했어요. 근데 중국이나 나머지 국가나 다 모든 전세 국가들이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에 대한 부채도 늘었지만 기업에 대한 부채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불량 채권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 채권이 뭐냐면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채권 부분에 있는데 내년에도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외에 나머지 있는 국가들도 다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부양책을 하면 또 부채가 많이 쌓일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떨구고 갈 거냐, 떨구고 가지 않을 거냐에 대한 측면인데 떨구고 갈 겁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을 했었을 때 신용 등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원화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는 형태, 아니 달러가 얼마만큼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바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하고 그런 시점으로 되면 자산의 가치가 많이 외국인들 또 빼버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또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상장 폐지 기업을 상반기 중으로 좀 정리를 하고, 대부분 국가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백신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가 없는 상태,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 상태, 이게 두 번째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양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국가 신용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도와줄 수 없으니 선택과 집중으로 작년과 올해 기준에서 썼던 부양책 부분보다는 좀 적게 쓰는 국가가 있을 거고, 오히려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여력이 없는 애들은 무조건 기업을 정리하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도 지원금을 거의 안 주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림돈만 살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위험 요소를 여기다가 해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스닥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좀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사주고 있다라는 것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스케줄 일정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앵커가 스냅샷 부분이 24일 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디크레이드가 유의지정 개발사 소명이 25일까지 못했을 때는 상장 폐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밀크가 에어드랍이 있고 선물 마감이 26일 날 있으니까 못해도 25일 정도 때 대충 보고 분위기를 보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대충 보고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지나간 거는 제끼고, 지나가지 않았던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수수료 면제 이거 하는 게 진짜 욕하고 싶어요, 솔직히. 솔직히 욕하고 싶어. 예. 그냥 굳이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왜 욕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있고, 선물 거래 2월 8일 선물이 열리면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페이팔이 내년 상반기 초에 한다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제 곰2가 추가 상장, 그리고 일드 파밍, 그리고 웨이브가 AMA가 있고요. 그리고 그로스털 코인 업그레이드가 21일자 있고, 그리고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은 벨라 프로토콜이 23일, 그리고 진리카 파트너 공개가 30일, 멀티 네이티브 메인넷, 그리고 쭉쭉 내려서 네오 물어보셨잖아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예, 31일. 그리고 XRP가 새롭게 금융 서비스 하는 부분도 31일자 하나 추가된 거 있고요. 그리고 메타 12월 중에 있고, AOA도 12월 중에 있고, 이오스트 메인넷 업그레이드도 12월 중에 있고, 나부가 엑스나부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1월 1일자 기준으로. 그리고 이더리움 2.0이 1월 15일자 부분으로 이제 한다라는 내용 부분이 눈에 있고, 퀀텀 반감기가 21년도에 있다고 하니까 퀀텀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타도 3.0이 21년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중에서 이제 또 해당 있는 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레이크 재판이 4월달로 또 미뤄졌네요. 1월 중에 이제 테더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제기 내용과, 그리고 이제 2월달에 선물의 영향이 어떻게 흘러가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좀 될 거다. 그리고 어,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상반기 중에 한 번은 조정을 저도 줄 것 같긴 해요. 네, 어떠한 근거치 부분에 있었을 때 기업의 부채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 내용은 좀 피해가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스닥과 또 이상하게 하락할 때는 커플링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